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2월 103일 월수요일 해외축구 18경기 걸프컵 해외축구 12월 1일 월요일 튀니지 vs 시리아.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전진 압박 이후 노출되는 뒷공간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경기다. 튀니지는 4-1-4-4-1 블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드가 1차적으로 중앙을 봉쇄하고 마스투리와 메브리가 전환 국면에서 방향을 바꿔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특히 시리아가 전진 압박을 시도할 때 측면 수비수들이 라인 위로 과감하게 튀어나오는 패턴을 고려하면 튀니지는 의도적으로 첫 패스를 짧게 연결하며 시간을 끌다가 한 번의 전환 패스를 선택할 여지가 크다. 이때 메브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라인 사이로 들어가는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준다면 시리아 풀백 뒤로 열리는 공간을 향해 절묘한 킬 패스를 시도할 수 있다. 한 번의 정교한 패스와 침투 타이밍만으로 골키퍼와 1대1의 가까운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만들어질 장면이 충분히 그려진다. 시리아 입장에서는 전진 압박이 먹히면 높은 위치에서 볼을 따내고 크로스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한 번만 끊기면 곧바로 역습 카운터를 얻어맞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알소마와 크리빈이 전방에서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이 넓게 벌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튀니지 이선에게 넓은 활동 공간을 허용하게 된다. 튀니지는 이런 구조적 약점을 파고들어 메브리와 마스투리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 전환 방향을 바꿔주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는 방식으로 찬스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드가 중원에서 두 번째 공을 안정적으로 회수해준다면 시리아가 한번 밀고 올라온 뒤 되돌아가는 구간에서 수비 블록이 완전히 정렬되기 전에 재차 찬스를 만드는 그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리아는 알소마를 향한 크로스 한두 번만 정확하게 연결된다면 세트피스성 상황에서 골을 노릴 수 있는 팀이라 튀니지가 하이볼 대처와 세컨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개 완성도와 중원에서의 압박 구조, 그리고 역습 전환 속도까지 포함하면 튀니지가 더 많은 유리한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쪽에 가깝다. 메브리는 키 공간인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았다가 시리아 윙백이 전진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뒷공간을 찌르는 움직임으로 상대 라인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크다. 시리아가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라인이 뒤로 물리기 시작하면 튀니지는 점유를 늘리며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로 수비를 벌려놓는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진 압박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시리아와 그 뒷공간을 노리고 기다리는 튀니지의 상성에 맞부딪히는 흐름인데 구조적으로는 튀니지 쪽이 더 안정적인 쪽에 가깝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전환 속도, 그리고 메브리의 침투 타이밍까지 포함하면 튀니지가 홈 기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1위 경기는 이른것보다 전술적 상성과 전환 구조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튀니지는 4-1-4-1 블록을 통해 중원을 안정시키고 메브리와 마스투리가 시리아의 전진 압박 뒤에 남는 공간을 집요하게 노릴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시리아는 윙백의 과도한 전진과 뒷공간 케어 미흡으로 인해 역습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어 한두 번의 카운터만으로도 경기 흐름이 완전히 기울 위험을 안고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전환 타이밍, 침투 패턴의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튀니지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튀니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12월 2일 화요일 카타르 vs 팔레스타인.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나 개인기 싸움이 아니라 템포를 누가 쥐느냐가 그대로 승부로 연결되는 매치업이다. 카타르는 개최국으로서 수많은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공격적인 템포를 가져가려 할 것이고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여 팔레스타인의 빌드업을 가능한 한 위쪽에서 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팔레스타인은 중앙에서의 볼순환이 느려터져 있어 짧게 돌리는 패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구간이 많다. 그래서 상대 수비에게 정렬할 시간을 주고 있고 한번 템포가 죽어버리면 전방으로의 패스 각도를 만드는데 애를 먹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카타르는 에드밀슨 주니어가 이선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패스를 뿌리고 아피프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템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공격 템포를 가속시키는 구간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팀이다. 에드밀슨 주니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으면 알만나이의 오버래핑과 아피프의 안쪽 침투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팔레스타인 측면 수비를 좌우로 흔들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기준점이 되는 더블 볼란치를 통해 수비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지만 전개를 너무 안전하게 가져가다 보니 라인 전체가 전진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바그가 뒷공간을 노려 침투를 시작했을 때 이미 상대 수비 블록이 정렬되어 있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이는 곧 슈팅 볼륨 부족으로 직결된다. 반면 카타르는 압박 성공 이후 이선이 빠르게 전방으로 침투하며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컷백과 세컨 패턴으로 슈팅 각을 여는 데 강점을 가진다. 특히 아피프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 템포를 가속시킨다면 팔레스타인의 느린 중앙순환과 정렬 위주의 수비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카타르는 박스 앞 포켓에서 에드밀슨 주니어가 키패스를 공급하고 아피프와 알만나이가 좌우에서 동시에 침투하며 팔레스타인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연쇄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팔레스타인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블록을 좁게 가져간다 해도
카타르의 이선 자원들은 중거리 슈팅과 세컨 찬스를 통해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카타르는 점유뿐 아니라 유효 슈팅과 박스 근처 위협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역습 한두 번으로 흐름을 바꿀 기회는 있겠지만 빌드업 구조와 템포 차이를 고려하면 90분 전체를 지배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결국 이 경기는 개최국 카타르가 홈 응원과 전환 템포, 이선 퀄리티에서 앞서고 팔레스타인은 느린 중앙순환과 정렬 위주 수비로 인해 수세에 몰릴 위험이 큰 구도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리 경기는 한두 번의 돌발 변수보다 개최국 카타르가 만들어내는 템포 차이와 홈 응원 에너지가 그대로 스코어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카타르는 아피프와 에드밀슨 주니어를 중심으로 이선의 퀄리티와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팔레스타인은 느린 중앙 빌드업과 정렬 위주의 수비로 인해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전체적인 전술 상승과 흐름을 고려하면 카타르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킬 스타일 관점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선택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카타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볼로냐 FC vs 크레모네 이 경기는 전형적인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볼로냐 vs 3백으로 버티는 크레모네스의 구도다. 볼로냐는 4-2-3-1에서 두 줄 수비를 갖추고 출발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컨드 라인 자원들의 전진 빈도를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며 홈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스타일을 유지해왔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오르솔리니의 측면 돌파 이후 컷백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순간 페널티 박스 안쪽에는 수비수와 공격수가 뒤엉킨 혼전 상황이 자주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크레모네스의 3백은 1차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박스 안에서 튀어나오는 세컨드볼에 대한 반응이 한 박자씩 늦어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고 바로 이 지점이 볼로냐가 노려야 할 핵심 포인트다. 임모빌레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따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오르솔리니의 컷백 이후 흘러나온 볼을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치명적인 한 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오드가르드가 박스 앞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크레모네스의 미드필더들을 끌어내면 상대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 라인이 침투할 공간이 더 크게 열리게 된다. 반면 크레모네스는 3백과 5 미드필더로 블록을 촘촘하게 가져가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숫자는 그대로인데 압박 강도와 커버 범위가 줄어들며 박스 주변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점점 느려질 위험이 있다. 보나촐리와 오케르케의 역습 한 방으로 전환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볼로냐의 전방 압박과 회복 속도를 감안하면 꾸준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기보다는 간헐적인 카운터에 그칠 확률이 높다. 전반에는 크레모네스의 수비 블록이 어느 정도 버텨주겠지만 후반 승부처로 갈수록 볼로냐의 세컨드 라인 전진과 오르솔리니의 컷백, 임모빌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맞물리며 박스 주변에서 슈팅 볼륨을 점점 끌어올리는 그림이 강하게 떠오른다. 전술적인 상승과 홈에서의 주도권,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볼로냐가 흐름을 가져가며 스코어를 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일볼로냐는 4-2-3-1 구조 안에서 전방 압박과 세컨드 라인 전진을 동시에 활용해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박스 주변에서 슈팅 볼륨을 키우는 팀이다. 오르솔리니의 측면 돌파와 컷백, 오드가르드의 박스 앞 조율, 그리고 임모빌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맞물리면 크레모넷의 3백이 버티더라도 결국 세컨드볼 한 방에 무너질 위험을 안고 가야 한다. 전술적인 상승과 홈 이점, 그리고 후반 승부처에서의 공격적인 라인 전진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볼로냐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배팅 관점에서도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배팅 강도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버밍엄 시티 vs 와포드 이 매치는 구조적으로만 놓고 보면 라인 간 간격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와포드 수비 조직을 버밍엄 시티의 측면 이선 자원들이 정면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버밍엄 시티 입장에서는 그레이의 돌파와 후르아시의 침투를 중심축으로 두고 팩승호의 전진 패스를 통해 와퍼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반복해서 찔러 넣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다. 와퍼드가 3백을 유지하면서도 미드필더 라인을 전진시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그 공간을 선점하는 팀이 결국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버밍엄 시티는 굳이 점유율을 끝까지 가져가려 하기보다는 중원에서 한 번 방향 전환으로 압박을 벗겨낸 뒤 곧바로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 패스를 넣는 직선적인 전개가 잘 먹힐 수 있다. 그레이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와퍼드의 윙백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안쪽에서는 후르아시가 센터백과 풀백 사이 채널을 노리며 움직일 것이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와퍼드의 센터백들은 라인 유지에 실패하고 개별적으로 튀어나오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박스 안수적 우위를 잃고 실점 위기를 허용할 여지가 크다. 반면 와퍼드는 이란쿤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 역습 상황에서 한 방을 노리겠지만 빌드업 구조 자체가 매끄럽지 못해 전진 과정에서 패스 미스와 턴오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엔베가 중원에서 압박을 시도해도 볼을 탈취한 뒤 다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에서 매끄러운 연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버밍엄 시티 수비가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진행될수록 와퍼드는 라인 간 간격 문제와 측면 뒷공간 노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 버밍엄 시티의 전방 자원들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후르아시의 움직임은 단순히 득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며 그레이와 이선 자원에게 슈팅 각도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백승호의 킥 능력이 살아나는 날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버밍엄 시티가 득점 기대값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와퍼드 3백은 공중볼 대응에서도 흔들릴 여지가 크다. 와퍼드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의 마킹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두 줄 수비로 내려앉아 버티는 방식으로 리드를 지키거나 비기고 있는 경기를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 간격 조정이 단기간에 해결될 만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실점 위기를 다시 허용할 공산이 크다. 종합하면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에서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버밍엄 시티가 라인 간 간격이 무너져 있는 와퍼드 수비 조직을 상대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따라서 이 경기는 버밍엄 시티가 흐름과 내용, 전술적 상성에서 모두 앞서 나가며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구도라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1버밍엄 시티는 후르아시와 그레이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라인을 흔들고 백승호의 킥을 축으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공격 패턴을 정리해가는 중이다. 반면 와퍼드는 3백과 미드필더 라인 간 간격 문제, 측면 뒷공간 노출, 세컨볼 커버 미흡이 한 번에 겹쳐진 상태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매치는 전술적 상성과 수비 조직력의 차이, 그리고 라인 간 간격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버밍엄 시티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승부처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버밍엄 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라요 바이카노 vs 발렌시아 이 경기는 빠른 템포로 패스를 전개하는 라요의 4-4-1-1과 전진 패스 타이밍이 흔들리는 발렌시아의 4-4-2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매치업이다. 라요는 홈에서 라인을 적당히 끌어올린 뒤 우나이 로페즈를 중심으로 두세 번의 짧은 패스로 발렌시아 12선 사이를 통과하는 전개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28라존이 하프스페이스와 사이드 라인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며 볼을 받아주면 발렌시아 중원과 포백 사이 간격은 점점 벌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호르헤 데 프루토스는 폭을 넓혀주다가 시점만 잡히면 안쪽으로 커팅인에 슈팅이나 횡패스를 연결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 발렌시아 풀백 뒤쪽과 센터백 사이 통로를 계속 자극하게 된다. 반면 발렌시아는 후방에서 중원으로 올라오는 첫 전진 패스 타이밍이 엇박자로 맞물리는 경향이 강해 한번 전개가 끊기면 다시 라인을 정비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라요 입장에서는 압박 강도를 일정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발렌시아가 볼을 소유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수비 블록을 정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우나이 로페즈가 탈압박 상황에서 첫 패스를 앞으로 찔러 넣으면서 템포를 올리면 발렌시아는 라인을 정렬하기도 전에 되돌아 뛰어야 하는 장면을 계속 맞이하게 된다. 28라존이 빠른 템포로 전개를 이어가는 역할을 맡으면 라요는 중앙과 측면을 교차하는 짧은 패스만으로도 수비 블록 사이를 열어 찬스를 만드는 그림을 자주 연출할 수 있다. 발렌시아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고자 할수록 전진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는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고 라요의 압박 대상이 될 구간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도 발렌시아는 페펠로의 킥 능력과 하비 게라의 박스 침투로 중거리 한 방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 한두 번의 장면이 전체 흐름을 바꿀 수준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요는 자신들이 익숙한 템포로 경기를 끌고 가면서 발렌시아의 패스 타이밍이 흔들리는 구간마다 빠르게 역습 전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에 접어들수록 발렌시아 미드필더들의 발이 무거워지면 라요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근처 콤비 플레이는 더 자주 살아날 여지가 있다. 라요가 홈에서 초반부터 압박 강도와 템포를 유지해준다면 발렌시아는 전진 패스가 끊기고 수비 재정렬에 쫓기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매치는 전진 패스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는 팀과 빠른 템포로 블록 사이를 찢는 팀의 싸움이라 봐야 하고 구조적으로는 라요 쪽이 흐름을 잡기 쉬운 구도다. 여기에 홈팬들의 분위기와 라요의 공격 템포까지 더해지면 발렌시아가 이 흐름을 끝까지 버텨내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매치업이다. 일라요는 홈에서 28라존과 우나이 로페즈를 축으로 빠른 템포의 전개를 이어가며 발렌시아 수비 라인의 간격을 계속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발렌시아는 전진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수비 블록을 다시 정렬해야 하는 번거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라요가 더 적은 패스로 더 많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구도에 가깝고 홈팬들의 후원 속에서 라요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매치라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라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이집트 vs 쿠웨이트 이번 아랍컵 매치는 양팀 모두 4-2-3-1을 사용하지만 측면 수비 조직력과 크로스 대응 능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는 대결이다. 이집트는 마르무시가 측면에서 11 돌파 이후 인프런트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정확히 공급하는 루트를 통해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들 수 있는 팀이다. 마르무시가 풀백을 끌어내고 이선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순간 쿠웨이트 수비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 틈에서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문전에서 몸싸움과 위치 선정으로 수비수를 등지고 퍼티거나 한 발 앞선 타이밍으로 공중볼 타점을 선점하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테아는 후방 빌드업에서 급하게 전진 패스를 찌르기보다는 한 번 더 잡고 측면으로 넓혀주는 패턴으로 이집트의 점유와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전망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크로스가 단 한 번만 정확히 연결돼도 모스타파 모하메드에게 노마크에 가까운 결정적 찬스가 생성될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쿠웨이트는 좌우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아 수비 전환 국면에서 라인 정렬이 흐트러지는 약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는 장면에서 1차적으로 공에만 시선이 쏠리고 뒷선에서 침투하는 공격수 마킹이 풀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다음이 공격 시 과감하게 올라가는 만큼 뒤 공간 커버가 늦어지면 이집트의 측면 하프스페이스 연계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나세르의 제공권을 활용한 롱볼 루트는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지만 중원과 측면이 동시에 올라서지 못하면 세컨볼 경쟁력에서 이집트에 밀리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마르무시의 크로스와 이선의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순간 경기 리듬과 점유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쿠웨이트는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파울로 끊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실점 리스크를 안고 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누가 박스 안타점 싸움과 세컨볼 경합에서 앞서느냐, 그리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집트는 마르무시의 날카로운 인프런트 크로스와 모스타파 모하메드의 박스 장악력을 앞세워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쪽이다. 쿠웨이트가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박스 안장악력에서는 이집트 쪽으로 기울어진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리 경기는 복잡한 전술 싸움보다는 측면, 크로스의 질과 박스 안타점 싸움이 곧바로 스코어보드에 반영되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집트는 마르무시의 드리블과 인프런트 크로스, 모스타파 모하메드의 박스 장악력, 아테아의 안정적인 빌드업 조율을 통해 경기 전반의 리듬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쿠웨이트는 좌우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크로스 대응 타이밍 불안이 겹치며 이집트의 측면 공세를 90분 내내 온전히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큰 구조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집트가 측면과 박스 안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배팅 강도. 승무패 이집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12월 3일 수요일. 메넨글라트바흐 vs FC 장크트 파울리. 이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하프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누가 그 공간을 더 잘 막아내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글라트바흐는 슈테거와 하크를 중심으로 이선해서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고 타바코비치는 박스 안에서 이 패턴의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타입이다. 상파울리는 3-4-1-2 특성상 윙백이 높게 올라가는 순간 300겹과 중원 사이에 애매한 틈이 생기는데 이 구간이 바로 글라트바흐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공략 포인트가 된다. 슈테거는 이 틈을 읽는 감각이 좋아 중앙에서 볼을 잡으면 곧바로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패스를 찔러 넣거나 직접 그 공간으로 침투해 볼을 받는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하크는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면서 윙백과 센터백 사이를 정면으로 찌르는 움직임을 반복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파울리의 느슨한 하프스페이스 수비는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컷백 루트가 한번 열리면 타바코비치는 박스 안에서 슈팅 타점과 위치를 빠르게 잡아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연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반대로 상파울리는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와 아운톤지의 움직임을 활용해 글라트바흐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전환 공격을 준비할 것이다. 다만 투톱 중심의 빠른 전진에 비해 수비 전환 시 중원 라인의 복귀 속도가 늦어지면 다시 한번 하프스페이스가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글라트바흐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한 하이라인 운영보다는 중원에서 균형을 잡고 볼을 회수한 뒤 슈테거와 하크에게 빠르게 공을 배달해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파울리의 수비 블록은 컷백과 침투 패턴을 막기 위해 안쪽으로 더 좁혀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측면과 박스 앞 공간은 오히려 더 자주 열릴 가능성이 크다. 상파울리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타이밍마다 글라트바흐의 역습 루트가 동시에 열리고 이때 하프스페이스에서 슈테거와 하크가 다시 한번 찬스를 만드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된다. 리그에서 12경기 24실점을 허용한 수치 자체가 상파울리 수비 조직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인 만큼 글라트바흐의 공격 자원이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상파울리의 느슨한 하프스페이스 수비를 글라트바흐가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바코비치가 박스 안에서 얼마나 높은 마무리 집중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린 승부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구조적인 공간 활용 측면에서 글라트바흐가 상파울리보다 더 많은 답을 가지고 있는 매치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리 경기는 이른것보다 공간 싸움이 더 중요한 승부로 상파울리의 하프스페이스 수비 불안이 경기 내내 균열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글라트바흐는 슈테거와 하크의 움직임을 통해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박스 안에서는 타바코비치가 마무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림이다. 전반부터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매끄럽게 풀린다면 글라트바흐가 흐름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확률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배팅 강도. 승무패 글라트바흐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사우디아라비아 vs 오만. 이 경기는 4-3-3-3과 5-4-1의 전형적인 대결이지만 단순히 포메이션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박스 근처 간격 관리와 세컨볼 처리 능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하산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1차 차단과 압박을 걸고 탈취 이후 곧바로 측면과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템포를 끌어올린다. 알 브라이칸이 수비 뒷공간과 측면을 동시에 위협하면 오만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뒤로 눌리면서 박스 앞 공간 관리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 상황에서 알셰우리는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고 세컨볼을 노리며 흘러나온 볼을 영리하게 잡아 반박자 빠른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할 준비를 한다. 오만은 5-4-1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널티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파이널 서드 수비 리커버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크로스를 한번 걷어낸 뒤 두 번째 상황에서 박스 앞에 남은 알셰우리에게 슈팅 각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굳이 박스 안으로만 침투를 고집하기보다 파이널 서드에서 세컨볼과 중거리 슈팅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법이 된다. 알하산이 하프라인 위에서 세컨볼을 가다듬고 양측면으로 볼을 뿌려주면 오만의 수비 블록은 좌우로 흔들리고 결국 박스 앞에서의 간격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오만은 알사브이와 다음안을 활용해 역습 한두 번은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면 공격 기회 자체가 제한될 여지가 크다. 또한 5-4-1 구조 특성상 윙백이 전진했다가 역습을 막기 위해 급히 복귀하는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구역이 동시에 비는 구도가 자주 발생한다. 사우디가 이 구역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세컨볼을 계속 주워 담는다면 슈팅 볼륨이 쌓이고 그중 한두 번은 알셰우리의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직결될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만 수비는 클리어링과 박스 안 수비의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만큼 박스 앞에서 떨어지는 볼에 대한 집중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사우디가 점유와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고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볼과 중거리 한 방으로 스코어를 벌려나가는 흐름을 그리기 쉽다. 오만이 세트피스나 롱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파이널 서드 수비 안정감에서 사우디와의 격차가 분명해 보인다. 종합하면 박스 근처 간격 관리와 세컨볼 처리 능력에서 앞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 흐름을 통제하며 승리에 가까워질 시나리오가 보다 설득력 있다. 1위 경기는 단순히 포메이션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박스 근처 간격을 얼마나 촘촘하게 유지하느냐와 세컨볼을 누가 먼저 잡느냐의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하산을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알브라이칸의 침투와 알셰으리의 중거리 옵션을 동시에 활용해 오만의 5-4-1 블록을 흔들 수 있는 전술적 해답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오만은 수비 간격 관리와 파이널 서드 리커버리에서 보이는 불안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볼과 중거리 슈팅에 의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전술적 상승과 최근 흐름, 그리고 박스 앞에서의 디테일까지 고려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승리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사우디아라비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본머스 vs 에버턴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슈팅을 더 많이 때리느냐가 아니라 공이 머무는 구역에 어느 팀이 더 많은 숫자를 배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점유율을 쥐고 가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머스는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 최대한 많은 자팀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수적인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짧은 패스를 연속적으로 주고받는 구조에 특화되어 있다. 에바니우송이 중앙에서 기준점을 세워주고 세메뉴와 테버니어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삼각형 패스 루트를 형성하면 상대가 압박을 걸어와도 탈압박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렇게 볼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뒤 측면 중앙 반대측으로 전환 패스를 섞어주면 상대 블록은 계속 좌우로 흔들리며 수비 라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는 팀이 자연스럽게 슈팅 찬스를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고 상대는 공을 빼앗기 위해 압박을 나가며 더 많이 뛰어야 하므로 체력 소모가 빠르게 누적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본머스는 세메뉴의 직선적인 돌파와 테버니어의 이선 침투, 중거리 슈팅을 믹스하면서 점유와 직선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반면 에버튼은 공을 빼앗은 이후에도 빌드업과 전진 과정에서 한 박자씩 템포가 끊기면 다시 본머스의 역압박에 말려들며 점유율을 되돌려주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그릴리시 쪽으로 공격이 쏠리는 구간이 길어지면 본머스는 해당 구역에 숫자를 더 붙여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 반대편 공간을 과감하게 버리고 한쪽 라인만 틀어막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에버튼은 볼을 탈취한 직후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두세 번의 패스 이후 다시 본머스에게 공을 내주고 수비 태세로 돌아가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 현대 축구 무대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머스는 이미 최근 여러 경기에서 보여준 바 있고 오늘 경기 또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홈에서 치르는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본머스는 초반부터 볼을 잡고 템포를 높이려 할 것이고 에바니우송을 축으로 한 박스 안 공격 빈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더블 피벗과 튜스버리 홀이 어느 정도 버티면서 한두 번씩 라인을 깨는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간대별 흐름에서 본머스의 점유와 압박에 끌려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에버튼이 버티는 구간도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소모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서 본머스가 중원과 측면에서 다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장면이 점점 더 자주 연출될 수 있다. 결국 이런 점유율과 수적 우위 기반의 전술 상승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에바니우송의 문전 침투나 세메뉴의 측면 돌파, 테버니어의 세컨 슈팅이 결승골로 연결되는 흐름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다. 1위 경기는 단순히 한방 싸움이 아니라 90분 동안 누가 공을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소유하느냐를 가르는 승부에 가깝다. 본머스는 볼 주변 수적 우위와 점유율 장악을 통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축구를 지향하고 있고 에바니우송 세메뉴 테버니어 조합은 그 철학을 구현하기에 충분한 움직임과 에너지를 갖추고 있다.
에버튼도 개인 능력으로 반격 한두 번은 만들겠지만 전술 상승과 운영 측면에서 본머스가 한 발 앞서 있는 매치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홈팀 본머스가 오늘 경기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흐름과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본머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풀럼 vs 맨체스터 시티.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에 얼마나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전술 싸움에 가깝다. 풀럼은 홈에서 지나치게 내려앉지 않고 4-2-3-1 구조로 중원을 두텁게 세우며 라인 간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호드리고 무니스에게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맡기고 이어비와 루키치가 중원에서 전개를 도우며 역습 출발점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반에는 풀럼도 한두 번 정도는 이어비의 타락박과 무니스의 연계로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맨시티의 빌드업과 포지셔닝이 풀럼의 수비 라인을 점점 더 깊게 몰아넣는 흐름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도쿠가 측면 터치라인에 넓게 서서 풀백을 밖으로 끌어내고 니코 곤살레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받아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활용하면 풀럼의 포백은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래서 풀럼 입장에서는 도쿠의 1차 돌파를 막아내는 것에만 집중하기도 어렵고 안쪽에서 움직이는 홀란드와 이선 침투까지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수비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도쿠의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어깨 뒤를 잡고 있다가 컷백 타이밍에 맞춰 한 발 앞선 위치를 선점할 것이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풀럼 포백은 박스 안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조금씩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 처리에서도 뒤늦게 반응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맨시티는 공을 잃었을 때도 곧바로 게겐프레싱 형태로 압박을 가하며 풀럼이 역습 출발점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끊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풀럼의 역습 카운터는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중원 부근에서 끊기고 다시 맨시티의 공격 차례로 돌아오는 장면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맨시티의 공격 점유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풀럼 수비는 박스 근처에서 계속해서 웨이브처럼 밀려드는 공격을 상대해야 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홀란드와 다른 장신 자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 프리킥 한두 번에서 추가적인 위협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풀럼이 홈에서 잠깐씩 기회를 엿볼 수는 있더라도 전체적인 볼 점유와 박스 점유,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의 숫자에서는 맨시티 쪽으로 분명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공격 패턴, 선수 개개인의 마무리 퀄리티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맨시티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주고 풀럼을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측면에서 시작된 속도와 박스 안 마무리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풀럼은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나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쿠의 측면 돌파와 홀란드의 문전 움직임, 니코 곤살레스의 전개 능력의 라인이 조금씩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번 밀리기 시작한 박스 근처 수비를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 중후반부터는 맨시티가 공격 템포를 유지한 채 경기 흐름을 거의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그림이 떠오른다. 결국 측면에서 시작된 한두 번의 돌파와 컷백, 그리고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홀란드의 결정력이 이 경기의 균형을 맨시티 쪽으로 확실히 기울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풀럼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블랙번 로퍼스 vs 입스위치 타운.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블랙번의 느린 수비 라인과 입스위치의 폭발적인 전방 스피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구도다. 블랙번 센터백들은 제공권과 몸싸움에서는 장점을 보여주지만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방향을 바꾸며 치고 들어오는 공격수들을 상대로는 회복 속도가 느려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풀백들이 전진하면서 하프라인 위쪽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는 센터백 마이너스 풀백 사이에 넓은 통로가 생기고 이 공간이 곧바로 상대 측면 공격수들의 침투 루트로 연결된다. 반면에 입스위치는 펠리스트리의 발빠른 침투와 아기레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하는 스타일이다. 대 아라스카에타 역시 중원에서 공을 잡는 즉시 박스 뒤편이나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정확히 찌르는 패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블랙번처럼 회전 속도가 느린 수비 라인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의 플레이메이커다. 그래서 한번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블랙번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내릴 수도, 그렇다고 너무 내리면 입스위치의 점유와 중거리 슈팅을 허용할 수도 있는 애매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입스위치는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번 골키퍼와 센터백이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받으며 롱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늘어나고 이는 곧 세컨볼 경합에서의 열세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블랙번이 공격으로 전환할 때 오아시 쪽으로 볼이 투입되더라도 주변 이선 자원들의 침투 타이밍이 느려 세컨드 지점을 함께 파고드는 움직임이 부족해 자연스럽게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반대로 입스위치는 한번 라인을 올려놓으면 펠리스트리의 스프린트와 아기레의 커트인 때 아라스카에타의 전진 패스가 삼각형처럼 엮이면서 전방에서 계속해서 슈팅 찬스를 생산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느린 수비 라인과 빠른 공격 라인이 맞붙을 때 여름 일정 속에서 체력 저하가 올수록 수비 쪽 회복 속도는 더 떨어지고 공격 쪽 스프린트 한두 번의 경기 흐름이 완전히 기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이 매치는 블랙번이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보다 입스위치의 전환 속도와 측면 스프린트를 블랙번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경기다.
일블랙번은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장점을 보여주지만 수비 라인의 회전 속도가 느리고 풀백 라인의 전진 성향까지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뒷공간 약점을 안고 경기에 들어간다. 반면에 입스위치는 펠리스트리, 아기렛, 대 아라스카에타로 이어지는 전방 마이너스 중원의 스피드와 전진 패스를 앞세워 이런 유형의 느린 수비 라인에게 가장 까다롭게 다가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블랙번 수비 라인이 무너질 여지는 커지고 입스위치의 스프린트 한두 번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대값은 입스위치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블랙번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여자 축구 친선, 네덜란드 vs 대한민국. 이번 경기는 단순한 피지컬 승부가 아니라 라인 사이 공간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네덜란드는 펠로바가 최후방 수비 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에서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펼치며 빌드업과 마무리 사이 연결 고리를 담당한다. 그는 1차 빌드업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와 전개 방향을 바꾸고 공격 전개 국면에서는 이선에서 타이밍을 맞춰 박스 안으로 침투해 전방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패턴을 자주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다. 이때 샹들리에와 그랜트가 좌우 측면에서 폭을 넓힌 상태로 수비 블록을 벌려놓으면 펠로바가 박스 앞에서 프리로 공을 잡는 순간 바로 전방 침투하는 공격수에게 직선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열린다. 반면 대한민국의 포백 수비진은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막아내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 바로 앞 공간을 박스투박스 유형의 미드필더에게 내주는 장면이 자주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선수들은 박스투박스 빌드업 전술을 메인 전략으로 쓰는 팀들을 상대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전술 상성적으로 약한 면모를 계속 보여왔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펠로바가 라인 사이 공간에서 여유있게 볼을 잡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공격 루트가 거침없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투톱과 측면 자원들이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려 빌드업 출발점을 흔들고 중원에서 지소연이 수비 가담을 더해 박스 앞 공간을 함께 메워줘야만 전술 상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네덜란드의 점유 위주 전술과 박스투박스 빌드업이 대한민국 수비 라인의 누적 피로를 쌓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후반전 결정적 승부처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네덜란드 벤치의 전술 전략까지 더해지면 신선한 공격 자원들이 들어와 라인 사이와 측면을 동시에 흔드는 그림이 예상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주전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며 박스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허용하는 장면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매치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중심에 둔 네덜란드의 전술 완성도와 라인 사이 공간 수비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라 할 수 있다. 전술적인 상승과 교체 카드 운영 흐름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네덜란드 쪽으로 경기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1위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유럽 강호와 아시아 팀의 맞대결이지만 실제로는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라인 사이 활용 능력에서 이미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승부처럼 보인다. 네덜란드는 펠로바를 축으로 한 박스투박스 빌드업과 샹들리에 그랜트가 폭을 넓히는 구조를 통해 전술적 완성도와 교체 카드 운영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도 투톱과 이선의 역습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약점이 겹치는 매치업이라는 점에서 시간 싸움으로 갈수록 네덜란드가 흐름과 결과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네덜란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vs 레버쿠젠. 이번 포칼컵 경기는 단순한 컵 대결이 아니라 얼마 전 리그에서 2대1로 승부가 갈렸던 리턴 매치라는 점에서 심리적 전술적 의미가 모두 크게 걸려있다. 도르트문트는 리그에서 이미 상대 빌드업 리듬을 체감했고 전방 압박으로 레버쿠젠의 템포를 끊어냈던 성공 경험을 가지고 이 경기에 들어온다. 기라시와 아데에미가 전방에서 압박 타이밍을 서로 맞춰주면 레버쿠젠 수비 라인은 뒷공간을 의식하면서도 발밑 빌드업을 시도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이때 한번 압박이 제대로 걸리면 레버쿠젠은 센터백 라인에서 안전한 쪽으로만 패스를 돌리다가 결국 골키퍼까지 볼을 내리는 선택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도르트문트는 하프라인 위쪽에서부터 수비 라인을 유지한 채 두 번째 롱볼과 세컨볼 경합을 노리며 다시 공격의 출발점을 높은 위치에 만들 수 있다. 조브 벨링엄은 이런 상황에서 전진 패스를 받거나 세컨볼 상황에서 공을 잡아 짧은 패스로 좌우를 흔들거나 직접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다. 레버쿠젠은 시크를 향한 크로스와 텔라의 측면 침투,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패스 가담으로 반격을 준비하겠지만 후방 빌드업이 끊기는 순간 공격 패턴이 끊어져 버리는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다. 특히 포칼컵 특성상 한 경기 안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뒤지는 쪽은 중반 이후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이때 뒷공간이 한 번에 노출될 여지가 커진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리그에서 이미 한 번 이겼던 상대를 다시 만나는 만큼 심리적으로도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반면 레버쿠젠은 리턴 매치라는 압박감 속에서 평소처럼 후방에서부터 길게 빌드업을 이어가려다가 또다시 전방 압박에 걸릴 경우 이전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림이 된다. 그래서 초반 15분 안에 어느 팀이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소유하느냐, 누가 더 많은 세컨볼을 자기 편으로 가져오느냐가 흐름의 첫 분기점이 된다. 도르트문트가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에 성공하면
레버쿠젠은 템포를 끊기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되고 점점 더 롱볼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레버쿠젠도 시크의 제공권과 텔라의 측면 돌파라는 분명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세트피스나 역습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방에서 차분하게 풀어나가려는 팀과 전방에서 끊어내고 바로 골문으로 달려가는 팀의 충돌이며 리그에서 이미 상승을 입증한 도르트문트 쪽의 흐름이 조금 더 기울어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도르트문트가 앞선에서 압박을 성공시켜 레버쿠젠의 빌드업을 자꾸 거꾸로 돌려놓는 순간 경기 전체의 템포와 분위기는 홈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리 경기는 단순히 컵대회 한 경기라기보다는 리그에서 이미 한번 맞붙었던 두 팀이 다시 상승을 확인하는 자리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와 아데에미를 앞세운 전방 압박과 조브 벨링엄을 축으로 한 전진 패턴으로 레버쿠젠의 후방 빌드업을 다시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레버쿠젠도 개개인의 공격 재능을 앞세워 반격을 노리겠지만 빌드업 템포가 느려지는 고질적인 구간이 반복된다면 또 한 번 도르트문트의 압박에 말려들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종합하면 전술적 상승과 리턴 매치의 심리, 그리고 전방 압박 성공 경험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도르트문트 승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접근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다. 배팅 강도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FC 바르셀로나 vs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진하는 바르셀로나와 중원 수비 라인의 응집력과 전환 효율을 앞세운 AT 마드리드의 대결이다. 바르셀로나는 단위 올모를 중심으로 이선해서 삼각형을 만들며 라민 야말과 페란 토레스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상대 블록을 벌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 일정 시간 동안은 바르셀로나가 높은 점유율과 박스 근처 점유를 통해 시종일관 압박을 가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부근까지 끌어올린 채 경기하는 구조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처럼 발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치명적인 뒷공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이 전방에서 막히고 전환이 늦어지는 순간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직선적인 침투로 라인 사이 라인 뒤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즈만은 이런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받아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바리오스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진 운반으로 역습의 속도를 높일 것이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도 AT 마드리드는 준비된 패턴과 정확한 킥, 세컨볼 집중력으로 상대 박스를 두드리는 데 능숙하고 바르셀로나는 이 부분에서 수비 라인과 마킹 전환이 종종 흔들려 실점 위험이 높다.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단위 올모와 라민 야말의 개인 기량을 통해 언제든지 한 번의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공격 재능을 갖고 있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일방적인 흐름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큰 뒷공간을 내주는 팀과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를 보유한 팀이 맞붙는다는 점에서 전술적 상승은 AT 마드리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바르셀로나가 득점을 위해 라인을 더 끌어올리는 순간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침투와 그리즈만의 결정력이 결합된 역습 한두 번이 승부를 가르는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리 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셀로나의 점유율과 이선 화력이 눈에 먼저 들어오지만 실제 승부의 무게추는 라인 뒷공간과 세트피스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바르셀로나는 높은 수비 라인과 공격적인 풀백 운영으로 주도권을 쥐려하지만 그 대가로 넓게 열린 뒷공간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경기해야 한다. 반면 AT 마드리드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빠른 침투와 그리즈만의 노련한 경기 운영, 바리오스의 전진 운반을 통해 그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카드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세트피스 디테일까지 AT 마드리드 쪽이 더 준비된 인상을 주는 만큼 이 매치업은 점유율과는 별개로 결과는 AT 마드리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배팅 강도 승무패 바르셀로나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유벤투스 vs 우디네세 칼초. 이 경기는 3-4-3 유벤투스와 3-5-2 우디네세가 맞붙는 3백 간 대결이지만 실제 승부 초점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위치 선정과 전환 속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유벤투스는 로카텔리가 수비 블록 앞에서 전환 스위치를 쥐고 있고 데이비드와 일티지가 라인 사이에서 번갈아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구조라 상대 중원 간격이 조금만 벌어져도 곧바로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우디네세는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 교환이 매끄럽지 못해 볼을 잃었을 때 누가 먼저 압박에 나가고 누가 커버를 들어가야 하는지 합이 맞지 않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발생하는 순간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열리고 바로 그 지점을 유벤투스가 집요하게 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티즈는 이런 전환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 좋은 유형이라 우디네세의 패스 미스가 나오는 순간 재빨리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침투해 수비 간격이 벌어진 틈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로카텔리가 인터셉트 이후 첫 터치를 전방으로 가져가고 데이비드가 센터백을 등지고 볼을 떨궈주는 장면이 한 번만 만들어지면 일티즈는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각도를 만들 수 있다. 우디네세는 숫자상으로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지만 위치 교환과 커버 타이밍이 불안하다 보니 전환 상황에서 오히려 중앙이 더 쉽게 뚫리는 역설적인 약점이 있는 팀이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굳이 전반부터 라인을 무리하게 올릴 필요 없이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세컨드 볼 회수를 통해 리듬을 잡은 뒤 후반으로 갈수록 우디네세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노려 일티즈의 침투 빈도를 높이는 쪽이 효율적인 시나리오다. 또한 컵대회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곧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디네세는 빌드업에서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하려다가도 압박에 몰리면 무리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이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부담까지 감안하면 유벤투스는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운 뒤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쪽에 가깝고, 우디네세는 중앙에서의 작은 패스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점 위기로 연결되는 위험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후반 승부처로 갈수록 우디네세의 미드필더들의 간격과 집중력이 조금씩 흐트러지면 유벤투스는 일디즈를 중심으로 한 이선 침투와 세컨드 슈팅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더 자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 교환과 커버 타이밍이 무너지는 순간 유벤투스가 준비해둔 전환 패턴과 일디즈의 침투가 한 번에 폭발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이 경기는 이름만 보면 3백 대 3백의 맞대결이지만 실제로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위치 교환과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리는 흐름에 가깝다. 유벤투스는 로카텔리의 전개와 데이비드의 연계, 일디즈의 날카로운 침투를 통해 우디네세의 조직력 허점을 집요하게 찌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우디네세는 중앙에서의 패스 미스와 커버 타이밍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역습에 노출되는 구조라 컵 대회 특유의 긴장감까지 고려하면 실수를 줄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유벤투스가 전환 상황과 이선 침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완성도를 감안했을 때 유벤투스 승리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결론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유벤투스 승 강추. 핸디핸디 무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뉴캐슬 유나이티드 vs 토트넘 호스퍼.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수의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메잘라와 인사이드 포워드가 만들어내는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어느 팀이 더 잘 활용하느냐가 흐름을 가르는 한판이다. 뉴캐슬은 토날리가 중앙에서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며 반스가 넓게 벌린 측면과 엘랑가가 지키는 박스 안을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다. 토트넘 포백은 하이라인을 유지하려다 보니 하프스페이스에서 한번 타이밍이 어긋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이 틈으로 토날리의 침투와 엘랑가의 문전 움직임이 동시에 파고드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스는 좌측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상대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들인 뒤 토날리가 그 바깥 라인이나 안쪽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위치를 교환해 토트넘의 마킹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히샬리송과 쿠두스, 사비 시몬스가 전방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여지가 충분하지만 뉴캐슬이 중원에서 압박 방향을 잘 유도해준다면 빌드업 초반부터 패스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전개 과정에서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구간에서 볼을 잃는다면 뉴캐슬은 토날리의 첫 전진 패스와 엘랑가의 침투, 반스의 안쪽 러닝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박스 근처로 진입하는 역습 패턴을 가동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토트넘의 전진 수비에 들어가는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포백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넓어지고, 그 순간부터는 뉴캐슬의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더 수월해지는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개인 기량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하프스페이스에서의 개인 돌파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라인 간격 관리, 그리고 메잘라의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의 연계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뉴캐슬이 홈에서 경기 흐름을 끊김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쪽에 가깝다. 결국 이 경기는 뉴캐슬이 토날리의 대각선 침투와 엘랑가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 토트넘 포백의 하프스페이스 커버 문제를 집요하게 찌르며 주도권을 가져갈 흐름으로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단순한 양측 공격수 이름값이 아니라 누가 하프스페이스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누가 포백 라인의 간격을 더 잘 무너뜨리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뉴캐슬은 토날리의 메잘라 침투와 엘랑가의 골 결정력, 반스의 인사이드 러닝이 맞물리는 패턴을 통해 토트넘의 포백이 파이널 서드에서 라인을 정리할 틈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토트넘도 히샬리송과 쿠두스,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겠지만 라인 유지와 하프스페이스 커버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홈팀 뉴캐슬의 공격 패턴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상성과 공간 활용 능력에서 앞서는 뉴캐슬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아탈란타 BCBS 제노아 CFC.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템포를 먼저 끌어올리는 쪽과 스위칭 타이밍이 느린 쪽의 대비가 얼마나 크게 드러나느냐가 핵심이다. 아탈란타는 3백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속도전 전개를 동시에 가져가며 볼을 잡는 순간 패스를 한두 템포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상대 중원을 흔드는 데 능숙하다. 스카마카가 중앙에서 등지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끌어당기고 데케텔라에르는 라인 사이에서 프리하게 볼을 받아 전환 패스를 연결하며 파살리치는 세컨 침투와 템포 조절로 공격 전개의 박자를 완전히 쥐고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파살리치가 템포를 끌어올려 속도전을 유도하는 순간 제노아의 중원은 스위칭 타이밍이 느려 공격 방향 전환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라인 간격이 한 번에 벌어질 위험이 크다. 제노아는 그랜베크와 스탄치우를 통해 빌드업을 풀어가려 하지만 볼이 한쪽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방향 전환이 늦어지는 순간 상대 압박에 갇힌 채 라인을 정리할 틈이 사라진다. 반면 아탈란타는 3톱과 윙백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고 템포를 한번 끌어올리면 그대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구도를 즐긴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빠르게 올라갔을 때 제노아의 라인 간격 관리와 전환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중원에서부터 수비 라인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아탈란타는 압박 이후 탈압박 능력도 뛰어난 편이라 제노아가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나왔다가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한 번에 두 줄을 제거하고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속공 패턴을 재빠르게 꺼내들 수 있다. 제노아는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면 또다시 중원에서 스위칭이 느려져 반격 타이밍을 찾지 못하고 수비에 에너지를 대부분 쏟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특히 파살리치가 중앙에서 템포를 과감하게 끌어올리는 구간, 대 케텔라에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구간이 길어지면 제노아 더블 피벗은 어느 쪽을 먼저 잡아야 할지 선택지 자체가 꼬이게 된다. 그 사이 스카마카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뒷공간을 향해 반복적으로 침투하며 세컨볼이나 크로스의 반박자 빠르게 반응해 마무리를 책임지는 그림까지 연결될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템포와 속도전을 전면에 내세워 경기를 끌고 갈 것이고 제노아는 느린 스위칭과 전환 속도 때문에 뒤를 따라가다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흐름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술 구조와 상승만 놓고 보면 아탈란타의 3톱과 2선 조합이 만들어내는 속도전 구도가 제노아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파살리치의 템포업이 제대로 작동하는 순간 제노아의 라인 간격이 와르르 무너지고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리 경기는 이른것보다 템포와 전환 속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매치업이다. 아탈란타는 파살리치를 중심으로 전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3톱과 윙백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를 통해 속도전으로 흐름을 틀어줄 수 있다. 반면 제노아는 중원 스위칭 타이밍이 느린 탓에 템포가 빨라질수록 라인 간격이 흔들리며 수비 중원 모두에게 부담이 쌓이는 구조라 시간이 갈수록 아탈란타 쪽으로 경기 주도권과 결과가 함께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이라크 vs 바레인 이 경기는 포메이션이 같은 4-4-2 매치업이지만 전환 속도와 측면 밸런스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흐름을 갈라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는 두 줄 블록을 촘촘히 세운 뒤 후세인의 압박과 인터셉트를 기점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볼을 따내는 순간 바이시에게 빠르게 연결해 역습의 스위치를 켠다. 바레인이 공격 시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일정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사이드에서 라인이 붕 뜨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 바이시가 빠르게 역습 전환에 성공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바이시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치고 나가는 순간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수비 뒷공간까지 한 번에 파고들 수 있어 바레인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문전에서 확실한 골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아마리는 이 상황에서 중앙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수비 라인을 끌고 들어가고 후세인은 이선에서 세컨볼 경합을 책임지면서 박스 앞 세컨 찬스를 노리는 역할을 겸할 수 있다. 반면 바레인은 볼을 잃었을 때 풀백과 윙어의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아 한쪽 라인만 먼저 내려오거나 중앙만 먼저 정비되는 등 라인 간격이 어정쩡한 상태로 역습을 맞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라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점유를 길게 가져가기보다 중원에서 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바이시를 향해 곧바로 전진 패스를 투입하는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전환 구조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또한 양팀 모두 4-4-1을 쓰고 있지만 이라크는 두 줄 블록 간격을 비교적 촘촘하게 유지하는 반면 바레인은 전진 상황에서 라인이 길게 늘어져 세컨볼과 두 번째 패스 대응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이라크가 초반부터 라인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바레인의 빌드업을 중원에서 끊어낼 수 있다면 전반부터 역습 찬스를 꾸준히 만들며 심리적인 우위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레인의 풀백과 윙어가 오버래핑과 붙기를 반복하면서 체력 부담이 쌓이게 되면 후반에는 더욱 큰 간격과 집중력 저하가 겹쳐 역습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굳이 라인을 올리기보다 블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바이시의 카운터 위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다. 바레인은 측면에서의 전진 의지를 살려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두세 번의 위협적인 크로스 이후에도 실점 리스크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 경기 전체를 지배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장면에 기대야 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이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흐름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전환 속도와 라인 관리에서의 안정감은 이라크 쪽이 확실히 더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 오버래핑 이후 뒷공간을 먼저 찌르는 쪽이 웃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쪽은 바이시를 중심으로 역습 루트를 정리해둔 이라크 쪽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리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가 같은 4-4-1이라고 해서 단순한 미러 매치로 볼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 이라크는 후세인의 압박과 바이시의 스피드, 아마리의 문전 움직임을 축으로 역습 구조를 잘 정리해둔 팀이고 바레인은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과 라인 관리에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바레인의 측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순간을 이라크가 얼마나 빠르게 읽어내고 역습으로 연결하느냐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전환 속도와의 역습 완성도, 라인 관리의 안정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라크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전 배팅 관점에서도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배팅 강도 승무패 이라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